은주야, 어디 다친 데 없어? 제발 대답 좀 해봐. 빗물이 들이치고 에어백이 터진 아수라장 속에서 남편이 피를 토하듯 외친 이름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찌그러진 뒷좌석 문틈에 끼어 신음조차 내지 못하는 나를 두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조수석 문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내 다리가 부러졌는지 숨은 붙어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그는 오직 빗물에 젖은 첫사랑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깨진 창틈으로 들어와 내 뺨을 때릴 때 나는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보다 더 날카로운 비참함을 맛봐야 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는 그저 뒷자리에 실린 짐짝에 불과했고 위기의 순간 그에게 사람은 오직 단 하나뿐이라는 잔인한 진실을 목격했으니까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차가운 맹세를 삼켰습니다. 이 빗속에 나를 버려둔 대가를 당신이 가장 뼈아프게 치르게 해주겠다고. 이야기 시작 전에 꽃밭 인생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3일 전부터 거실 탁자를 치워야 했습니다. 남편의 칠순 고이연 준비 때문이었죠. 갈비찜 한 접시를 만들려면 고기를 하루 전부터 핏물을 빼야 하고 생선전은 가시를 일일이 발라내야 하고 잡채는 각 재료마다 따로 볶아야 합니다. 레시피는 다 외우고 있었어요. 40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주방에서 기름 냄새가 옷에 배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끈적거렸어요. 샤워를 해도 피부에 밴 튀김 기름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화장대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보호대를 차고 어깨에는 파스를 3장이나 붙였어요. 거울 속 여자는 늙고 초라했습니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새로 생겼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혹사당했을까요? 여보, 호텔 뷔페로 할까요? 일주일 전에 조심스럽게 물었던 기억이 났어요. 호텔은 정이 없잖아. 집밥이 최고지.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요. 체면을 차리고 싶은 건 남편이었고 그 체면을 세우려고 허리가 휘는 건 저였습니다. 호텔 뷔페면 제가 편했을 텐데요. 하지만 남편의 결정이 곧 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고희연 당일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재수 씨, 이거 어디다 놔요? 아, 거기 거실 쪽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앞치마를 벗을 틈도 없었어요. 주방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음료수를 나르고 접시를 채우고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손님들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에 빠져들었죠. 마치 제가 고용된 웨이터인 것처럼 아무도 제게 앉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기석이 자네 정말 잘 살았네. 부인 복도 있고 재수 씨 음식 솜씨는 국보급이야. 갈비찜 맛 좀 봐. 예술이네, 예술.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요리 실력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는 말이었죠. 저는 그저 남편이라는 상품에 딸려오는 부속품이었어요. 남편이 잘났다는 증거물이었습니다. 영숙 씨, 잠깐 앉아서 쉬어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만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이 식으면 데워야 하고 전이 떨어지면 더 부쳐야 했으니까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손님들 앞에서 아픈 티를 내면 남편 체면이 깎이니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향수 냄새가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한테선 절대 나지 않는 그런 향이었어요.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어머, 은주 아니야?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은주였어요. 남편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첫사랑이라던 그 여자였죠. 파스텔 톤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엔 화장이 또렷했고 머리는 미용실에서 막 나온 것처럼 찰랑거렸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났고 귀에는 금 귀걸이가 흔들렸어요.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버선발로 현관까지 뛰어갔습니다. 칠순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민첩한 움직임이었어요. 은주야, 왔어? 남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가 4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런 미소였어요. 제가 아플 때도, 아이를 낳았을 때도, 시부모님 병수발로 쓰러질 것 같을 때도 남편은 그런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빠, 축하해 늦어서 미안. 은주가 남편 팔을 살짝 잡으며 웃었어요. 남편은 그녀의 코트를 받아들고 옷걸이에 정성스럽게 걸었습니다. 저한테는 가방 하나 들어준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외출할 때마다 제 가방은 제가 들고 남편 가방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머, 영숙 씨 진짜 고생 많았네. 동창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은주가 주방 쪽으로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앞치마에 묻은 기름 얼룩을 훑고 지나갔어요. 동정 어린 표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이라는 아줌마고 자기는 초대받은 손님이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다 준비해뒀어요. 최대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어요. 그래도 내가 도와줄게. 이거라도 나를게. 은주가 과일 접시를 들어 올렸어요. 거실 테이블까지 고작 5걸음 거리였습니다. 은주가 접시 하나를 들자 난리가 났어요. 아, 은주야. 손에 물 묻히지 마. 그냥 앉아 있어. 남편이 황급히 달려와 그녀 손에서 접시를 받아갔습니다. 호들갑이었죠. 은주는 살짝 웃으며 소파에 앉았어요. 손님들 사이 한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였습니다. 여왕이 왕자에 앉는 것 같았어요. 오빠, 이거 케이크. 유명한 데서 사왔어. 은주가 들고 온 상자를 열자 화려한 생크림 케이크가 나타났습니다. 딸기가 가득 올라가 있고 금박 장식까지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그 케이크를 정성스럽게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마치 보물이라도 다루는 것처럼 조심조심 놓더군요. 제가 만든 떡 케이크는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3일 동안 공들여 만든 인절미 케이크였는데 이제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케이크를 만들려고 손에 쥐가 났었는데요. 찹쌀을 불리고 떡을 쳐서 빚고 앙금을 만들어 장식했는데요. 그게 이제 찬밥 신세가 됐어요. 자, 다들 모였으니까 기념사진 찍읍시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손님들이 우르르 일어나 남편 주위로 모였어요. 저도 앞치마를 벗으며 남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연히 제 자리는 남편 옆이어야 했으니까요. 40년 아내의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제 어깨를 슬쩍 밀어냈습니다. 남편은 은주의 팔을 잡아 자기 옆으로 끌어당겼어요. 동창회장인 은주가 있어야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찰칵, 찰칵. 사람들이 웃었어요. 남편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은주도 환하게 웃으며 남편 어깨에 손을 올렸죠. 둘은 마치 주인공 같았어요. 저는 앵글 밖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한 손엔 설거지용 행주를 들고 다른 손엔 빈 접시를 든 채로요. 거실은 왁자지껄했어요. 저 혼자만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투명 인간도 아니었어요. 그냥 배경이었습니다. 벽지 같은 존재였어요. 자,
케이크 자를게요. 영숙 씨, 접시 좀 주세요. 은주가 경쾌하게 말했어요. 저를 부르는 말투가 마치 식당 직원 부르듯 했습니다. 제가 주방으로 가서 접시를 가져왔어요. 은주가 남편과 함께 칼을 잡고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둘이서 마치 신혼부부처럼 손을 포갠 채로요. 플래시가 또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역시 첫사랑은 뭔가 다른가. 농담 섞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남편은 부끄러운 듯 웃었지만 싫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데도 말이에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설거지 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주방 싱크대에 그릇들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니 화상 자국이 따가웠어요. 여보, 나 은주 좀 바래다 주고 올게. 남편이 차키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지금요? 설거지는요? 그거야 당신이 하면 되잖아. 여자 혼자 늦게 가는 거 위험해. 남편은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은주와 함께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고 주방엔 기름 냄새가 진동했어요. 손은 뜨거운 물에 불어 쪼글쪼글해졌습니다. 허리는 더 아파졌어요. 무릎도 욱신거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문득 거실 테이블을 봤어요. 은주가 가져온 케이크는 거의 다 먹혔는데 제가 만든 떡 케이크는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대체 뭐가 남은 걸까요?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는 도구, 손님 접대용 가사 도우미, 그게 제 정체성의 전부였을까요? 아내가 아니라 그냥 가정부였던 걸까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 불을 껐습니다. 조용했어요. 남편이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은준의 집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남편은 1시간이 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남편이 은주를 보며 지었던 그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건 분명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고희연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은주가 또다시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남편이 직접 전화해서 초대했어요. 제게 물어보지도 않고요. 영숙 씨, 커튼 좀 봐. 이거 너무 촌스럽지 않아? 은주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손수 골라서 단 커튼이었어요. 연한 베이지색에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는 커튼이었죠.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 참 예뻤는데요. 기석 씨 취향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모던하게 바꾸는 게 어때? 은주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지적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좀 답답하다고 생각했어. 남편이 제 쪽을 보며 말했어요. 당신 미적 감각이 좀 멈춰 있어. 요즘 트렌드를 모르잖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고른 물건들이 하나씩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은주는 벽에 걸린 자수 액자도 가리켰습니다. 이것도 너무 구닥다리야. 창고에 넣는 게 낫겠어. 그 액자는 제가 딸이 태어났을 때 한 땀 한 땀 수놓은 거였습니다. 석 달이 걸렸어요.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 피가 나면서도 완성했던 작품이었죠. 그렇게 트집만 잡아대던 은주가 돌아간 후 저는 액자를 떼서 창고에 넣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속으로 제 정성도 함께 묻혔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남편 서재를 청소하다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골프채 매장 영수증이었습니다. 150만 원짜리 최신형 드라이버였죠. 구매 일자를 보니 지난주였어요. 그리고 배송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준의 집 주소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50만 원이요. 그날 아침 저는 시장에서 콩나물값 500원을 깎으려고 아줌마와 실랑이를 벌였었어요. 아줌마, 1,000원만 주면 안 돼요? 맨날 사는 단골인데. 아이고, 사모님.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1,500원은 받아야죠. 결국 100원을 깎아서 1,400원을 주고 콩나물을 샀었죠. 저는 500원 때문에 쪽팔림을 감수했는데 남편은 은주한테 150만 원짜리 선물을 사줬어요. 제 생일엔 꽃 한 송이도 안 사주는 사람이요. 영수증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아니, 던지려다가 멈췄어요. 다시 펴서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탁자에서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연금에서 생활비를 빼고 공과금을 계산하고 남은 돈을 적는 일이었죠. 그깟 푼돈 적어서 뭐해? 남편이 툭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볼펜을 손으로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궁상 떨지 말고 치워. 보기 싫어. 저는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집구석에서 이런 거 계산이나 하고 있을 때 은주는 사업 설명회 다니면서 활동적으로 살던데. 좀 배워.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왔는지 남편 퇴직금을 지켜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는 모른 채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식탁으로 나왔어요. 스탠드 불을 켜고 서랍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표지는 해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둥그러진 공책이었어요. 이건 제 진짜 가계부였습니다. 남편이 보는 가계부는 그냥 껍데기였어요. 진짜 숫자는 여기에 있었죠.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퇴직금을 받았을 때였어요. 3억 원이었죠. 남편은 그 돈을 전부 주식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위험해요. 일부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예금해. 당신이 뭘 알아? 내 친구가 주식으로 돈 엄청 벌었어. 나도 할 수 있어. 남편은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넣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 달은 수익이 났습니다. 남편은 신이 났죠. 하지만 2달째부터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남편은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1억이 날아갔어요. 2억이 증발했습니다. 남편은 패닉에 빠졌죠. 이거 어떡하지? 계속 떨어지는데.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한테 맡길 수 없다고요. 여보, 내가 해볼 테니까 계좌 비밀번호 알려줘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번엔 나한테 믿고 맡겨요. 이것보단 나을 테니까. 남편은 불안한 얼굴로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밤마다 유튜브를 봤어요. 주식 강의 영상을 찾아서 공부했습니다. 차트 보는 법, 재무제표 읽는 법, 손절과 익절 타이밍까지요. 낮에는 남편 몰래 도서관에 가서 경제신문을 읽었습니다. 증권사 앱을 깔아서 실시간 시세를 확인했어요. 저녁장을 보러 가는 척하고 증권사에 들러서 상담도 받았습니다. 6개월 후 손실을 만회했어요.
1년 후엔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5천만 원 수익이 났죠.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 거야? 열심히 공부했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도 계좌를 제게 맡겼어요. 본인이 하면 또 날릴까봐 무서웠던 거죠. 하지만 인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여전히 본인이 투자의 달인인 것처럼 떠들었어요. 저는 주식으로 번 돈을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남편 몰래 제 명의 통장을 만들었어요. 생활비를 아껴서 거기에 넣었죠. 한 달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모았습니다. 부동산 경매 강의도 들었어요. 토요일마다 남편한테는 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학원에 갔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노트를 펴고 앉아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파트 한 채를 낙찰받았어요.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무슨 돈으로 아파트를 사? 대출받으면 이자가 얼마인데. 제 돈으로 할게요. 당신 돈 안 들어가요. 내 돈?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남편은 콧방귀를 뀌었지만 저는 그냥 진행했습니다. 제 통장에 모아둔 돈과 대출을 합쳐서 아파트를 샀어요. 5년 후 팔았을 때 5억 원 수익이 났습니다. 그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지금은 7억이 넘게 불어났죠. 전부 제 명의였습니다. 공책을 넘기며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예금, 주식, 펀드, 부동산 투자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남편 명의로 된 자산도 실제로는 제가 운용한 거였습니다. 매매일지를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계좌에 로그인도 잘 안 했으니까요. 노트북을 켜서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시세 변동표였어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의 아파트 값을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투자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에 놀러온 막내딸이 화장실 가려다가 거실로 나온 거였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이게 뭐예요? 딸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시세표잖아요. 엄마가 이런 것도 해? 응, 나도 공부 좀 하지. 딸은 자리에 앉더니 제 공책을 펼쳐봤어요. 숫자들을 쭉 훑어보던 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와, 이거 수익률이 얼마야? 진짜야 이거? 응, 진짜야. 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는 아세요? 아니, 모르지. 왜?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하면 뭐해. 또 뺏기고 허튼데 쓰기만 하지.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이거 잘 지키세요. 이건 엄마 거니까. 알아. 이건 내 비상금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야.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제 진짜 모습을 알아줬으니까요. 제가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는 늙은 여자가 아니라 머리 쓰고 돈도 버는 사람이라는 거요. 공책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언젠가 제게 자유를 줄 거라고요. 남편의 무시와 은주의 우월감에서 벗어날 힘을 줄 거라고요. 그날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는 걸요.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오늘 동창 모임 있어. 춘천으로 가. 춘천이요? 멀잖아요. 은주랑 동창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 당신도 준비해. 저를 데려간다는 건 의외였어요. 보통은 혼자 나가기 바빴는데요. 아마 운전이 힘들어서 교대할 사람이 필요했나 봅니다. 옷장을 열어 오랜만에 정장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에 산 거였지만 나름 괜찮았어요. 다림질을 해서 입고
거실로 나갔죠. 뭐야, 그 옷. 왜 이렇게 칙칙해? 남편이 제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좀 화사하게 못 입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게 제일 괜찮은 옷인데요. 그럼 그냥 그거 입어. 남편은 짜증스럽게 차키를 집어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뭘 입어도 트집 잡을 거니까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스포츠 캐주얼 차림이었어요. 연두색 바람막이에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얼굴에는 선글라스까지 걸쳐서 마치 연예인 같았습니다. 오빠 왔어? 은주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남편은 급히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어줬습니다. 은주야, 타. 은주가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앉았어요. 저는 뒷좌석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무도 제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문을 열고 올라탔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은주가 블루투스로 자기 핸드폰을 연결했어요. 70년대 포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와, 이 노래. 오빠 기억나? 그럼 수학여행 가서 불렀던 거잖아. 둘은 신나게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 이야기, 그때 그 친구 이야기, 추억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과거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끼어들 틈도 끼어들 이유도 없었죠. 노래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둘은 가사를 따라 부르며 웃었어요. 마치 청춘으로 돌아간 것처럼 들떠 있었죠. 저 에어컨 바람이 좀 차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뒷좌석 송풍구에서 찬바람이 목덜미를 직접 때렸거든요. 하지만 음악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여보, 에어컨 좀 줄여줄래요? 목소리를 조금 키워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백미러로 뒤를 봤어요. 저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니라 뒷좌석 짐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오빠, 나 배고픈데 휴게소 들르자. 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곧 휴게소 나와. 남편은 대답하고 휴게소로 차를 몰았어요. 차가 멈추자 둘은 바로 내렸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요. 둘이 함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도 내려서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둘을 기다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점으로 먼저 갔어요. 호두과자 한 봉지와 커피 3잔을 샀습니다. 양손 가득 들고 주차장으로 돌아왔죠. 차 쪽으로 걸어가는데 멀리서 남편과 은주가 보였어요. 둘은 차 옆에 서서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남편 팔짱을 끼고 V를 그리며 웃고 있었어요. 남편도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보고 있었죠.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에 든 커피 캐리어가 무거웠습니다. 짐꾼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니, 짐꾼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당신 커피 샀어? 남편이 저를 보고 말했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은주 건 아메리카노 맞지? 남편이 커피를 받아 은주에게 건넸어요. 은주는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오빠가 내 취향을 다 알고 있네.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은주가 호두과자를 뜯어서 먹기 시작했어요. 부스러기가 조수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산과 들, 강이 보였습니다. 예쁜 풍경이었지만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여행을 갔었죠. 그때는 제가 조수석에 앉았었어요. 뒷좌석에는 아이들이 앉아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남편은 운전하면서 가끔 제 손을 잡아줬었죠. 언제부터 바뀐 걸까요?
언제부터 조수석이 제 자리가 아니게 된 걸까요? 오빠, 저기 보이는 강 예쁘다. 잠깐 멈춰서 사진 찍자.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잠깐 차 세울게. 남편이 길 한쪽에 차를 세웠어요. 둘은 또 내려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저더러 같이 찍자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연인 같았습니다. 다시 차에 탄 은주가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즐겁다. 영숙 씨도 그렇죠? 은주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형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네, 좋네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드디어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식당 앞에 차를 세웠어요. 다른 동창들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기석이랑 재수 씨 왔어요? 은주도 왔네. 오랜만이야.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남편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남편은 은주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고요. 음식이 나오고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끼어들 틈이 없었거든요. 여보, 고기 좀 구워줘. 남편이 말했습니다. 명령조였어요. 저는 집게를 들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다 구워지면 남편 접시에 올려줬어요. 남편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먹었습니다. 은주도 고기를 달라고 했어요. 저는 은주 접시에도 고기를 올려줬습니다. 식당 직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영숙 씨는 고기 안 먹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먹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고기를 구우느라 먹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먹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거든요. 그렇게 그들만 행복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춘천 동창회가 끝났습니다. 저녁을 먹고 다시 차에 올랐어요.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은주는 마치 자기 자리처럼 여전히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이었어요. 이제 익숙해진 자리였죠. 오빠 덕분에 오늘 편하게 왔다 가네. 고마워. 은주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환하게 웃었어요. 나도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나서 좋네. 뒤에 제가 있다는 걸 알고나 하는 말일까요? 그렇게 투명 인간인 저를 태우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떨어지더니 점점 거세졌어요. 비가 많이 오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와이퍼를 켰어요. 좌우로 움직이며 빗물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폭우였어요. 앞 유리창에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와이퍼가 아무리 움직여도 시야가 흐렸어요. 여보, 천천히 가요. 앞이 안 보여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남편은 짧게 대답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조금만 천천히 가줘요. 은주가 남편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속도를 줄였어요. 참 웃기지도 않더군요.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천둥이 쳤어요.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을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무서웠어요. 여보, 휴게소에 잠깐 들렀다가요. 비 그칠 때까지 기다려요.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금방 도착해. 남편은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계속 운전했어요. 도로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바퀴가 물을 헤치며 지나갔어요. 철벅철벅 소리가 났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차가 더 빨라졌어요. 남편은 서둘러 집에 가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빨간 브레이크 등이 번쩍 켜졌습니다. 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하지만 빗물에 젖은 도로였습니다.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핸들을 꺾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는 통제를 벗어났어요.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앞을 봤어요. 가드레일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쿵! 굉음과 함께 차가 가드레일에 부딪혔습니다.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안전벨트가 가슴을 꽉 조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어깨에 통증이 왔고 목이 꺾이는 느낌이었습니다. 펑 소리와 함께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앞좌석은 에어백으로 뒤덮였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다들 괜찮아? 은주야.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어요. 남편은 에어백을 밀어내고 은주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은주야,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오, 오빠.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나가서 문 열어줄게. 남편은 자기 쪽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은주 쪽 문으로 달려갔어요. 문이 찌그러져서 안 열렸습니다. 남편이 온 힘을 다해 문을 당겼어요. 끙끙 소리를 내며 잡아당겼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은주의 손을 잡아 차 밖으로 끌어냈어요. 천천히, 조심해서. 남편은 은주를 부축해서 가드레일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자기 몸으로 은주를 감싸며 비를 막아줬어요. 저는 뒷좌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문도 찌그러져서 안 열렸어요. 손잡이를 당겨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이상했습니다. 움직이려고 하니 통증이 왔어요. 무릎 아래가 저렸습니다. 발목도 아팠어요. 여보, 작게 불렀습니다. 남편은 듣지 못했어요. 은주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보, 조금 더 크게 불렀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남편과 은주가 보였습니다. 남편은 은주의 팔을 만져보고 다리를 살피고 있었어요. 마치 보물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비가 남편의 등을 때렸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주만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잊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본심은 명확했어요. 은주가 전부고 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나는 이 사람한테 이제 아예 없는 사람이구나.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저 밥해주는 식모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아픈 건 다리가 아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프지 않은 다리로 반대편 문을 발로 찼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다리 울려왔지만 계속 찼습니다.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며 틈이 생겼어요. 몸을 밀어넣어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이 빗물에 젖었지만 작동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사고 났어요.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냉정했어요. 다리가 이상해요. 빨리 와주세요. 네, 곧 갈게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들의 일에 기댔어요. 비가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차가웠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10분쯤 후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빨간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구급대원이 달려왔습니다. 다치신 분 계세요? 네, 저요. 제 다리가 좀 이상해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구급대원이 저를 부축해서 구급차로 데려갔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저를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변명하려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지나쳤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님, 빨리 가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네, 금방 병원 갈게요.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창문 너머로 남편이 보였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빗소리와 섞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이 빗속에서 끝나는 거구나. 사고가 났을 때 남편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 가장 먼저 구한 사람, 가장 먼저 안심시킨 사람이 은주였어요. 저는 그저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뒷좌석에 실려 있는 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뒷좌석에도 병풍으로도 짐으로도 살지 않겠다고요. 제 인생의 운전대를 제가 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다행히 뼈는 괜찮았습니다. 타박상과 염자였어요. 천만다행이었죠. 이틀 정도 입원하세요. 경과를 봐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병실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게 보였어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을 거절했습니다. 이젠 떠나야 할 때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병원에서 이틀을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다리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타박상과 염자 진단을 받았죠. 깁스는 하지 않았지만 목발을 짚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오겠다고 했지만 제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전화가 와서는 은주가 심리적 트라우마가 컸나 봐. 그날 바로 입원했어. 라고 말하는 걸 들으니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이제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퇴원하는 날 딸이 병원에 왔습니다. 남편이 아니라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고마워. 제 짐을 들어줬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은주 병원에 있었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쓰레기통은 넘쳐났어요. 빨래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아무도 집안일을 하지 않은 거였죠. 목발을 짚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손을 뻗어 설거지를 시작하려는데 문득 멈칫했어요. 왜 내가 해야 하지? 남편은 은주 병원에 가 있으면서 집안일은 당연히 제 몫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래도 습관은 무섭습니다. 결국 설거지를 했어요. 청소기도 돌렸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이렇게 40년을 살아왔으니까요.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김치와 반찬 몇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밥을 지어서 혼자 먹었어요. 조용한 식탁이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니 쓸쓸했습니다. 아니, 쓸쓸한 게 아니라 화가 났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당신 집에 왔어?
다리는 좀 어때? 이제 와서 묻는 말이 참 어이없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네. 나 좀 씻고 올게. 남편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러고는 또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은주 병원에. 오늘 퇴원한대. 그래요. 남편이 나가려는데 문득 말했습니다. 여보, 곰탕 끓여줄 수 있어? 곰탕이요? 응, 은주가 입원하면서 기력이 떨어졌대. 보양식이 필요할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리도 불편한 제게 곰탕을 끓이라고요? 은주를 위해서요? 내가 다쳤는데 대체 누구 곰탕을 끓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끓일 수는 있잖아. 우리랑 같이 갔다 오다가 다친 거고 당신도 먹어야 되니까.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럼 부탁할게.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바보가 된 기분이었죠. 미우나 고우나 아직은 내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보같이 저는 마트에 갔어요. 사고를 샀습니다. 양파와 대파, 마늘도 샀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주방에서 사고를 손질했습니다. 끓는 물에 핏물을 빼고 찬물에 헹구고 다시 큰 냄비에 넣었어요. 물을 가득 부어서 불을 켰습니다. 10시간은 끓여야 제대로 된 곰탕이 나옵니다. 중간중간 기름을 걷어내야 하고 물이 줄면 더 부어야 했어요.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일이었죠. 의자에 앉아서 냄비를 지켜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골의 영양분이 녹아나는 거였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국물이 제 뼈와 살을 깎아 만든 것 같다고요. 제 생명력이 냄비 안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녁 7시가 됐습니다. 곰탕이 거의 다 끓었어요. 국물 맛을 봤습니다. 진하고 고소했어요. 완벽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주방에 서 있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잠깐 눈을 붙였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핸드폰 알람에 깼습니다. 9시였어요. 부랴부랴 주방으로 갔습니다. 냄비가 없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가 텅 비어 있었어요. 싱크대를 봤습니다. 냄비는 없었고 국물을 흘린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남편이 받았어요. 왜? 여보, 곰탕 어디 있어요? 아, 그거 내가 가져왔어. 네. 내가 우리 먹을 것까지 다 끓이고 있었는데요. 응, 다 끓은 것 같아서 가져왔어. 더러울 그릇이 안 보이길래 그냥 다 가져와 버렸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빈 가스레인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0시간 동안 끓인 국이었어요. 제 몸을 갈아 넣은 것 같은 국이었습니다. 조금만 가져다 준다던 사골이 냄비째 사라진 거였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뺏긴 게 아니었어요. 제 정성이, 제 생명력이, 제 존재 자체가 도둑맞은 기분이었습니다. 11시쯤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빈 냄비를 들고 들어왔어요. 은주가 맛있게 먹었어. 역시 당신 솜씨는 최고야.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걸 그 여자가 혼자 다 먹는다고요? 내 거는? 뭐? 내가 먹을 곰탕은요? 아, 당신은 또 끓여 먹으면 되잖아. 사골 남아있을 거 아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맥주를 꺼내 마셨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참고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진 거였어요. 그때 마침 딸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아까 곰탕 끓인다더니 좀 먹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딸은 남편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같이 다친 동창이 있어서 내가 거기 가져다 주느라 우린 못 먹었네. 또 끓여 먹어야지 뭐.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개밥 줬지. 뭐? 남편이 제 쪽을 돌아봤어요. 걔한테 밥 줬어. 개밥.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걔도 주인은 알아보잖아요. 근데 이 집엔 걔만도 못한 사람이 있어서요.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뭐, 지금 나보고 걔만도 못하다는 거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벙긋거렸어요. 당신이 지금, 나 이제 아무것도 안 끓여요. 곰탕도 갈비찜도 아무것도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목발을 짚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딸이 아빠에게 뭐라고 큰 소리를 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불로 귀를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과 함께 낡은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제 자산 목록을 확인했어요. 숫자들을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왜 저렇게 된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해야지. 정말요? 응, 더는 못 참아. 이제 끝이야. 딸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엄마, 이제라도 진짜 편하게 살아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내야 할 때였습니다. 이러다가는 진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딸과 함께 서류를 정리했어요.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계좌 내역,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된 자산의 실제 운용 기록까지요. 엄마, 이 정도면 충분해요. 변호사가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딸이 서류 뭉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딸이 프린터를 켰습니다. 위잉 소리와 함께 종이가 나왔어요. 맨 위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끝내는 서류였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엄마, 법적으로 다 받을 수 있어요. 재산 분할은 최소 50%, 기여도를 생각하면 60%도 가능해요. 정말? 네, 엄마가 실제로 자산을 관리하고 불린 증거가 다 있잖아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딸은 자기 대학교 선배라는 변호사 명함도 건넸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이 선배한테 연락하면 돼요. 제가 미리 얘기해뒀어요. 고마워.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마지막 밥상을 차렸습니다. 평소처럼 7가지 반찬을 올린 게 아니었어요. 밥과 국, 김치만 놓았습니다. 소박한 상이었죠. 남편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밥 먹어요. 그래.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상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오늘 반찬이 왜 이래? 고작 이것밖에 없어? 네,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투덜거리며 수저를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뜨려는 순간 저는 서류 봉투를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탁 소리가 크게 났어요. 뭐야, 이게?
열어봐요. 남편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첫 장을 보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소장이요. 도장 찍어요. 남편은 서류를 탁자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졌어요. 당신 미쳤어? 늙어서 노망났나?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내가 돈이 있어? 갈 데가 있어? 평생 집구석에서 밥이나 하던 주제에 이혼?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제 경제적 무능력을 조롱하는 말투였어요. 당신이 먹고 사는 게 다 내 돈 아냐?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살았으면서 감히 이혼을 입에 올려? 저는 가만히 앉아서 남편을 봤습니다. 불그락푸르락한 얼굴이 우스꽝스러웠어요. 저렇게 화를 내봤자 소용없는데요. 남편은 계속 이상한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나중에 가서 빌어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그땐 안 받아줄 거야. 두고 봐. 저는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미리 싸둔 캐리어를 꺼냈어요.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낡은 공책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정말 나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표정이었죠. 진짜 나가겠다는 거야? 네. 당신 후회할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지금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올 줄 알아. 굶어봐야 정신 차리지.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중얼거렸어요. 내 밥은 내가 알아서 먹으니까 걱정 마요.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는 없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뭔가 단단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4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왔어.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딸이 제 짐을 들어줬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어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니 긴장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후련해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여자 변호사였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서류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오, 이거 정말 잘 정리하셨네요. 주식 매매 일지도 있고, 부동산 투자 기록도 있고,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정도면 재산 형성 기여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요. 남편 측에서 가사 노동은 기여도 인정 못한다고 우기겠지만 어머님은 실질적으로 자산을 불리셨잖아요.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최소 50%는 확실하고요. 제가 60%를 목표로 해볼게요. 기여도가 높으시니까요.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이틀 후 남편 측 변호사한테서 답변서가 왔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저는 평생 가사 노동만 했을 뿐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 없음. 재산은 모두 남편이 벌어서 모은 것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님. 뻔뻔한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조정실에 갔어요.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랐더군요.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눈을 피했어요. 저는 당당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판사였어요. 자, 양측 다 오셨네요. 먼저 남편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가정 내에서 가사 노동만 수행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으로 일하며 벌어온 수입으로 생활했고요. 재산 형성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부인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두꺼운 서류 뭉치를 조정위원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뭡니까? 부인이 실제로 재산을 관리하고 불린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남편이 퇴직금을 주식에 올인하려다 실패할 뻔했을 때 처가 개입했습니다. 처가 직접 공부해서 손실을 만회했고 5천만 원 수익을 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조정위원이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 매입 기록 보세요. 2015년 처가 단독으로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은 아파트입니다. 5년 후 매각하면서 5억 원 수익을 냈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안경을 고쳐 썼어요. 주식계좌 실제 운용 기록도 있습니다. 남편 명의지만 매매는 전부 처가 했어요. 로그인 기록이랑 99% 일치합니다. 조정위원이 감탄했습니다. 처 명의의 예금 내역도 있습니다. 생활비를 아껴서 모은 돈이에요. 현재 잔액이 2억 원입니다.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가 이걸 어떻게? 남편이 저를 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은주랑 골프 치러 다닐 때 나는 부동산 보러 다니고 밤새 주식 차트 봤어요. 이 돈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내 피땀이에요.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처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명확하네요. 남편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제 변호사가 제게 귓속말을 했어요. 어머님이 이기셨어요. 조정이 끝나고 재산 분할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남편 측은 계속 우기고 있었지만 제 변호사는 자신 있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거의 다 왔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남편 여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신우이였죠. 언니 나야. 무슨 일이에요? 오빠가 쓰러졌어. 지금 병원이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뇌졸중이래. 한쪽이 마비됐어. 언니가 와야 할 것 같아. 언니, 그래도 아직은 남편이잖아. 4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소리였어요. 이혼 소송 중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이렇게 아픈데 언니가 없으면 안 되잖아. 전화를 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40년의 정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날의 남편 얼굴도 생각났어요. 25살에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다정했었습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그리고 착한 여자 콤플렉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아픈데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나?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아이들 아버지인데, 저녁에 신우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오빠가 계속 언니 이름 불러요. 제발 한 번만 와줘요. 제가 답이 없자 다음날 아침에도 전화가 왔어요. 언니, 제발 한 번만 와줘요. 이혼할 때 하더라도 와서 보고는 가야지. 알았어요. 이따 잠시 들를게요. 병원에 갔습니다. 1인실이 아니라 4인실이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커튼을 젖히고 남편 침대 쪽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누워 있었어요. 한쪽 얼굴이 살짝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어요. 눈두덩이 푹 꺼져 있었죠.
여보. 남편의 말투가 어눌했습니다. 발음이 제대로 안 됐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쪽 눈에서만 눈물이 나왔어요. 반신마비라 그런가 봅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대로 힘도 못 주는 것 같았죠.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어. 당신이 집에 좀 데려가줘. 남편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투였습니다. 초라했어요. 권위적이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저 늙고 병든 노인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불쌍한 마음에 이불을 덮어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때 옆 침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튼 너머였어요. 옆 환자 보호자가 기저귀를 갈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지린내와 똥냄새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아버님, 힘내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로에 절은 목소리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머리는 며칠 감지 않은 듯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아이고, 또 새셨네. 괜찮아요. 제가 다시 갈아드릴게요. 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친 한숨이었어요. 그 여자가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똥기저귀 갈고 밥 먹여주고 목욕시키고 하루 24시간 간병하는 거지. 남편을 다시 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애처로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은주는 어디 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을 피했습니다.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은주 말이에요. 지금 어디 있어요? 이혼도 할 건데 여기 와서 부인 역할 해야지 어디 갔냐고요. 그건 연락 안 되죠? 돈이 묶이니까 도망간 거 아니에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주는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씹었죠. 돈이 있을 때만, 건강할 때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150만 원짜리 골프채 받을 땐 좋아하더니 병간호해야 되는 상황에는 연락조차 안 되는 겁니다. 은주가 병문안 한 번이라도 왔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꽃 한 송이, 과일 한 봉지라도 들고 왔나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저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간병인 소개서 명함이에요. 남편이 멍하니 명함을 봤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요. 당신 연금이랑 남은 재산으로 제일 비싼 간병인 써요. 24시간 병간호 받아요. 비싸긴 한데 전문가니까 잘 돌봐줄 거예요. 목욕도 시켜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재활 운동도 시켜주고요. 여보, 영수가 제발. 나는 당신 아내였지 하녀가 아니야. 병든 당신이 쓸 수 있는 보험 상품이나 간병 서비스가 아니라고. 정신 차려 이 인간아.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 그때 사고 났을 때 나 냅두고 은주부터 챙겼잖아. 내가 절뚝거리는 다리로 끓인 곰탕은 냄비채 은주한테 갖다 줬고 그게 40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할 짓이라고 생각해? 그건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와서 정을 얘기하지 마. 당신이 나한테 보인 건 무시와 멸시뿐이었어. 투명인간 취급도 적당히 했어야지. 저는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 숨을 골랐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어떠셨어요? 괜찮아요? 나 잘한 거겠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신이 필요했어요. 당연하죠.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진짜 엄마 인생 사세요. 아버지 간병하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진짜 엄마 인생을 살아요. 딸의 목소리가 힘이 됐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우리 딸. 엄마, 집으로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놨어요. 전화를 끊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날 밤 시누이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빠 혼자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천벌 받을 거예요. 부부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요? 언니 양심도 없어요?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몰아가는 거였어요. 문자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스크린샷도 찍어뒀어요. 변호사한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쓰러졌는데 제가 간병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럴 의무 없어요. 이혼 소송 중이시잖아요. 오히려 간병하시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어요. 남편 간병은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간병인 쓰라고 하세요. 변호사의 말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달 후 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이 정해졌어요. 55%였습니다. 제가 원하던 60%보단 적었지만 충분했어요. 집도 팔기로 했습니다. 반씩 나눠 갖기로 했어요. 남편 연금도 분할됐습니다. 제 명의 재산은 당연히 제 거였고요.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자유로워서 나는 눈물이었죠. 어머님, 축하드려요. 이제 새 인생 사세요.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딸한테 전화했어요. 끝났어. 엄마 진짜 이혼했어. 딸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이제 뭐 할까요? 일단 집부터 구해야지. 내 집. 온전히 내 이름으로 된 집. 나랑 같이 살아도 되는데 그래도 엄마가 원한다면 새로 얻어봐요. 같이 보러 가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내 인생에도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새싹처럼 다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간병인이 아니라 한 여자로 한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제가 고른 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요. 등기부등본에 한영숙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남편 이름은 없었습니다. 남의 이름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제 집이었어요. 집을 꾸미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가구점을 돌아다니며 제가 좋아하는 걸 골랐어요. 화이트 톤 식탁, 파스텔 그린 소파, 연한 핑크색 커튼을 샀습니다. 남편이 싫어하던 색깔들이었어요. 남편은 어두운 원목과 가죽 소파만 고집했었죠. 집안이 무겁고 답답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취향에 맞출 필요가 없었어요. 주방을 꾸미는데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밝은색 그릇들을 샀어요. 노란색 접시, 하늘색 그릇, 분홍색 머그컵을 하나하나 골랐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마다 마음에 드는 그릇을 하나씩 사왔어요.
집에 와서 하나씩 꺼내 찬장에 정리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엄마, 집 분위기가 완전 180도 달라졌는데요? 딸이 놀러와서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치? 나도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그동안 못했어. 이제 맘껏 하세요. 엄마 집이니까. 창가에 작은 식탁을 놓았습니다. 아침마다 그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햇살이 쏟아지는 자리였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한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아보카도 명란 비빔밥이었어요. 남편은 이런 음식을 싫어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밥이야? 그냥 된장찌개나 해. 예전엔 남편이 좋아하는 것만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 아니었습니다. 아보카도를 으깨서 밥에 올리고 명란젓을 얹고 참기름을 두르고 김을 부숴 넣었어요. 계란 노른자도 톡 얹었습니다.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자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이 퍼졌어요. 맛있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딸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유튜브 해보는 거 어때요? 유튜브? 응, 엄마 요리 영상 찍는 거요. 요즘 시니어 유튜버 인기 많아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엄마 요리 진짜 맛있잖아요. 다음 날 딸이 핸드폰 거치대를 사왔습니다. 조명도 샀어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법도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열심히 배웠어요. 엄마, 그냥 평소처럼 요리하시면 돼요. 제가 찍을게요. 첫 영상을 찍었습니다. 1인분 김치찌개였어요. 작은 냄비에 김치를 넣고 물을 붓고 두부 한 모를 넣었습니다. 파도 조금 썰어 넣었어요.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 대충 물 말아 드시지 마세요. 우리도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을 자격 있어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떨렸지만 진심을 담았어요. 손이 조금 떨려서 국자를 떨어뜨리기도 했죠. 나이 들었다고 혼자라고 설렁설렁 먹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대접합시다.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딸이 제목을 지었어요. 영숙의 1인분 요리, 나를 위한 밥상. 첫날 조회수는 100회였습니다. 날이 지나니 1000회가 됐어요. 일주일 후엔 10,000회를 넘었습니다. 딸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 생각나요. 엄마도 이렇게 혼자 사시는데, 이혼하고 우울했는데 힘이 됩니다. 저도 저를 위해 밥 해 먹어야겠어요. 할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60대 이혼녀입니다. 저도 용기 낼게요. 댓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어요. 세상과 연결된 느낌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영상을 계속 올렸습니다. 1인분 된장찌개, 1인분 제육볶음, 1인분 비빔밥을 만들었어요. 매번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요. 우리 스스로를 소중히 대접합시다. 구독자가 늘어났습니다. 1000명, 5000명, 10,000명이 됐어요. 3개월 만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 메일이 왔습니다. 방송국에서 보낸 거였어요. 한영숙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시니어 특집을 준비 중이거든요. 딸에게 메일을 보여줬어요. 엄마, 대박이에요. 방송 나가요. 내가 방송을 나가? 당연하죠. 그렇게 저는 방송 촬영을 갔습니다. 스튜디오는 밝고 넓었어요. 조명이 환했습니다. 메이크업도 받았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가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니 10년은 젊어 보였어요. 아니,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머, 한영숙 선생님이시죠? 반갑습니다.
PD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재수 씨도 아니고 사모님도 아니고 선생님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늘 1인분 요리 보여주시면 돼요. 평소처럼 편하게 하세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긴장됐지만 요리를 시작하자 편해졌어요. 제가 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오늘은 1인분 불고기를 만들어 볼게요. 고기 100g이면 충분해요. 손놀림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고기를 썰고 양념을 만들고 팬에 볶았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혼자 먹는다고 대충 하지 마세요. 우리도 맛있게 먹을 자격이 있어요. 촬영이 끝나고 PD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좋았어요. 시청자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모셔도 될까요? 네, 좋아요. 대기실로 돌아오니 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전 프로 같았어요, 엄마. 진짜 멋있었어요.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구독자가 3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어르신 보고 용기 냈어요. 저도 이혼 준비 중인데 힘내겠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는데 어르신 덕분에 혼자도 괜찮다는 걸 알았어요. 제 엄마한테도 이 영상 보여드렸어요. 엄마가 우시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65살인데 이혼할 용기가 안 났어요. 영숙님 보고 힘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난 전남편 동창을 만나 그 사람 소식을 들었어요. 영숙 씨, 기석 씨 재활병원에 있다던데 많이 좋아졌대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대. 그래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먼 친척 이야기 듣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도 않았어요. 은주는 완전히 연락 끊었다던데. 딱하긴 하네. 그래도 영숙 씨랑 계속 같이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거예요. 저는 제 인생 살아야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아니었습니다. 제 삶이 바쁘고 즐거웠으니까요. 남편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구독자 5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딸이 케이크를 사왔어요. 엄마, 축하해요. 이제 진짜 유튜버예요, 유튜버.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 불빛들 중에 제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더군요. 혼자 밥 먹으며 외로워하던 사람이 제 영상을 보고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던 사람이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그저 집에서 밥이나 하던 여자였는데 말이죠. 68살에 찾은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한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몇 달 지나지 않아 구독자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광고 수익도 쏠쏠했어요.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직접 번 돈이었어요. 남편 손 안 거치고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딸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쿠킹 스튜디오 열면 어때요? 쿠킹 스튜디오? 네, 요리 가르치는 거요. 엄마 팬들이 엄청 많잖아요. 다들 배우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직접 가르쳐 드리는 거죠. 생각해보니 괜찮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댓글에도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어요. 직접 배우고 싶어요. 서울에 사시면 클래스 열어주세요. 돈 내고라도 배우고 싶어요. 상가를 알아봤습니다. 역 근처에 작은 공간을 찾았어요. 주방 설비를 갖추고 테이블을 놓고 의자를 배치했어요. 인덕션도 6개 샀습니다. 벽에는 제 사진을 걸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촬영하는 모습이었어요.
옆에는 글귀를 적었습니다. 나를 위한 한 끼, 나를 대접하는 요리. 간판도 달았습니다. 영숙의 쿠킹 스튜디오라고 적혀 있었어요. 딸과 함께 간판을 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 사장이 됐어요. 명함도 만들었습니다. 한영숙 대표라고 적혀 있었죠. 개업 첫날이었습니다. 수강생 10명이 왔어요. 다양한 연령대였습니다. 20대 청년도 있었고 50대 아줌마도 있었고 제 또래 할머니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영숙입니다. 앞으로 함께 재미있게 요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1인분 비빔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혼자 살아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 자신을 제대로 대접하는 법을 배워보자고요. 재료를 나눠줬습니다. 시금치, 당근, 콩나물, 고사리를 하나씩 줬어요. 계란도 한 개씩 나눠줬습니다. 작은 그릇에 고추장도 담아줬어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시금치를 데쳐야 해요. 수강생들이 따라했습니다. 시금치를 데치고 당근을 볶고 계란을 부쳤어요. 주방에 지글지글 소리가 울렸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퍼졌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당근을 너무 두껍게 썰었더군요. 조금 더 얇게 썰어보세요. 그래야 빨리 익어요. 이 정도 두께면 돼요. 제가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아, 이렇게요? 네, 잘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다니며 봐줬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칼질을 가르쳐주고 불 조절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가르치는 게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저 이혼하고 혼자 살아요. 밥 먹기가 너무 귀찮았는데 선생님 영상 보고 용기 냈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가 말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밝았어요. 잘하셨어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 돼요. 네, 선생님 덕분에 알았어요. 이혼하길 정말 잘했어요.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 다들 자기가 만든 비빔밥을 그릇에 담았어요. 고추장을 넣고 참기름을 두르고 비볐습니다. 빨갛고 윤기 나는 비빔밥이었어요. 자, 이제 먹어볼까요? 수강생들이 한 숟가락씩 떴습니다. 입에 넣고 씹었어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만든 건데도 신기해요. 선생님, 다음에는 친구도 데려올게요.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하나씩 나갔습니다. 인사를 하며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봤어요. 뭔가 뿌듯했습니다. 딸이 뒤처리를 도와줬어요. 엄마, 첫 수업 대성공이에요. 그치? 나도 즐거웠어. 이제 진짜 선생님이세요. 제자들도 생기고 선생님이라는 말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밥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강생이 점점 늘었습니다. 초보 남성 요리 교실도 열었어요. 혼자 사는 남자들을 위한 클래스였습니다. 1인분 요리를 가르쳤어요. 라면도 제대로 끓이는 법이 있어요. 물 500ml에 면을 넣고 4분 30초 끓이면 딱 좋아요. 여기에 간마늘이나 파도 같이 넣어주면 좋고요. 순두부를 넣고 끓이면 찌개처럼도 먹을 수 있어요. 남자들이 진지하게 메모했습니다. 70대 남성도 있었고 30대 싱글도 있었어요. 다들 열심히 배웠습니다. 선생님, 저 아내 없이 혼자 살아요. 밥 먹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제 또래 어르신 한 분이 말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잘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야 해요.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낯익은 사람이 스튜디오 유리창 밖에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했어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옷차림은 낡아 보였습니다. 머리도 길게 자라 있었죠. 얼굴도 많이 수척해졌어요. 결국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절뚝거리며 걸어왔어요. 한쪽 다리를 끌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어눌한 발음이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는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밝고 깨끗한 스튜디오를, 벽에 걸린 제 사진을, 수강생들이 앉았던 의자들을 봤습니다. 입이 벌어진 표정이었어요. 당신 성공했네. 이게 다 당신 거야? 네.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을 찾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저기, 당신이 해주던 음식이 생각나서 옛날에 해주던 꽃게탕 있잖아. 그게 요즘 참 생각이 나서 한번 와봤어.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음식이 먹고 싶어서 온 거라고요? 은주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연락 안 돼. 남편의 목소리는 애처로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가서 서랍에서 있는 수강 신청서를 꺼냈어요. 볼펜도 함께 꺼냈습니다. 천천히 남편한테 걸어갔어요. 남편한테 다가가서 수강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지? 수강 신청서요.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제 밥 얻어먹으러 다니지 말고 직접 해먹어요. 요즘 그 나이에도 다 혼자 해먹어요. 뭐? 남자는 칼 잡으면 안 된다는 헛소리 그만하시고요. 이번 달 초보 남성 요리 교실 딱 한 자리 남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입이 벌어졌다, 다물어졌다 했습니다. 나보고 수강생이 되라고? 네, 그게 싫으시면 유튜브에 1인분 요리 영상 많으니까 그거 보고 따라하세요. 그건 공짜예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라도 당신 밥은 당신이 해먹어요. 나는 당신 아내도 아니고 가정부도 아니니까. 수강료는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카드도 받아요. 계좌이체도 되고요. 남편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 말을 잃은 얼굴이었어요. 한때 권위적이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늙고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어요. 그때 마침 수강생들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음 수업 시간이 됐나 봅니다. 오늘은 1인분 된장찌개 할 거니까 자리에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수강생에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쪽으로 돌아섰어요. 결정되면 오시고 일단 나가주세요. 수업 시작해야 하거든요. 남편은 수강 신청서를 들고 문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강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10명, 15명, 20명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저 오늘 친구 데려왔어요. 선생님, 사인 좀 해주세요. 네, 그럼 먼저 시작해 볼까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앞에 섰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서니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서야 할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만들 건데 혼자 먹기 딱 좋은 양으로 할 거예요. 된장은 이 정도만 넣으면 돼요.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모할 준비를 했어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가 스튜디오에 가득 찼습니다. 된장 끓는 냄새도 났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였습니다. 집 같은 냄새였죠.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라 햇살 받으며 당당하게 서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이게 투명인간 취급받던 한영숙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인공 영숙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꽃밭 인생이었습니다. 빼앗는 게 아니야, 정화야. 오빠가 나한테 온 거지. 정화 너가 오빠를 너무 외롭게 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5년 지기 친구가 저를 탓하며 제 남편과 만나고 있다고 뻔뻔하게 말하다니 더 이상 제가 알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 집구석에 들어앉아 사사건건 간섭하며 내 숨통을 조여오던 남편, 그리고 내 등 뒤에서 가장 친한 친구인 척 가면을 쓰고 있던 55년 지기 은실이 믿었던 두 사람의 배신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보란 듯이 팔짱을 끼고 희희낙낙거리는 두 인간을 목격했지만 저는 바보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짓밟힌 자존심을 걸고 시작된 이 지옥 같은 전쟁의 끝에서 과연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꽃밭 인생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0년을 전업주부로 살며 남편과 아이를 돌보는 게 전부였죠. 아이가 장가를 가고 남편은 퇴직을 했지만 처음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남편도 퇴직금 받은 게 좀 있으니까 가끔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은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차리러 주방에 가면 뒤따라와서 선체로 팔짱을 끼고 저를 감시했어요. 그 국은 어제도 끓였잖아. 오늘은 다른 반찬 없어? 설거지는 왜 그렇게 물을 많이 쓰고 해? 청소는 했어? 먼지 보이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40년을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은 저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고작 2달 집에 있으면서 저의 모든 걸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어요. 그가 우울한 거라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어제 남은 반찬들을 꺼냈죠. 시금치나물이 좀 시들해 보였지만 버리기는 아까웠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냄비에 물을 붓는데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된장찌개야? 김치찌개는 언제 끓여줄 건데? 저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추리닝 바람으로 주방 입구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작게 대답했어요. 김치가 좀 쉬어서요. 내일은 김치찌개 끓일게요. 맨날 내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냄비에 된장을 풀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서서 저를 노려보더니 거실로 나갔습니다. 텔레비전 켜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저는 나무주걱으로 찌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저에겐 작은 탈출구가 하나 있었어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동네 문학 모임이었습니다. 시를 읽고 에세이를 쓰고
때론 제가 쓴 짧은 글을 회원들 앞에서 낭독하기도 했죠. 그 모임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은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벌써 55년을 알고 지낸 사이거든요. 은실이는 8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남편 때문에 답답한데 은실이라도 와주면 정말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했습니다. 은실이 저보다 남편에게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커피를 마시면 바로 달려가서 잔을 치워주고 소파에 앉으면 방석을 등 뒤에 받쳐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친구의 배려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사니까 외로워서 저희 부부한테 의지하는 거겠거니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놀러온 은실이와 남편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을 차렸어요.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멸치볶음, 그리고 따끈한 된장찌개까지. 남편은 늘 그랬듯이 식탁에 앉자마자 국그릇부터 들었습니다. 숟가락 하나 뜨더니 인상을 확 구기더군요. 이게 뭐야? 국이 식었잖아. 숟가락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식탁 위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국그릇을 들고 다시 주방으로 갔어요. 불을 켜서 데우려는데 뒤에서 은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데워드릴게요. 정아야, 넌 좀 앉아있어. 은실이 제 손에서 국그릇을 빼앗다시피 가져갔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나무 주걱으로 저어가며 국을 데우는 모습이 마치 이 집 안주인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은실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수백 번도 더 해본 일처럼 말이에요. 잠시 후 은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남편 앞에 가져다 놓았어요. 자, 오빠. 이제 뜨끈뜨끈한데 드세요. 남편은 웃었습니다. 저한테는 한 달 넘게 안 보여주던 그런 미소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도록 활짝 웃는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역시 은실이가 센스가 있네. 고마워. 남편이 은실이 데워준 국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이방인이 된 것 같은 서늘함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손님이고 은실이 이 집 주인인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은실은 저녁을 먹는 내내 우리 부부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읽는 책 이야기, 텔레비전 드라마 이야기, 동네 가게 이야기.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웃음소리는 맑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은실이 일어나며 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다음에 또 올게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테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자주 놀러와. 저녁 혼자 먹기 뭐하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고.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은실을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하고 돌아왔죠. 그렇게 찝찝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녁 식탁에서